안녕하세요. 나경수 교수입니다. 오늘은 용매와 용질이 섞여서 만들어진 용액 속의 증기압과 증기압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용액은 지난 시간에 이제 배웠던 내용을 간단하게 복습을 하면요. 용매와 용질이 균일하게 섞여서 만들어진 혼합물이죠. 그렇죠? 자, 원래 용매가 가진 순수한 증기압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배울 내용은요, 이 용매와 또 다른 물질, 용질이 같이 혼합되었을 때 새롭게 만들어진 용액의 증기압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바로 오늘 배울 내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요, 액체 상태의 다양한 물질들은 온도에 따라서 고유한 증기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물질들이 섞여서 만들어진 용액의 경우 증기압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자, 이것을 설명하는 가장 기초적인 법칙이 바로 라울의 법칙입니다. 자, 오늘 배울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이고요. 오늘 이 라울의 법칙을 집중적으로 배워보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라울의 법칙을 따르는 용액을 이상 용액이라고 하고요. 라울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 용액, 실제 용액이죠. 실제 용액을 비이상 용액이라고 합니다. 자, 이 용어 어디선가 연상이 되죠. 자, 우리가 앞서 일반화학 1에서 5장, 챕터 5장인데요. 5장으로 돌아가 보시면 기체에 대해서 배웠고 5장 영상에서 이상기체 법칙을 배웠었습니다. 그때도 역시 이상기체 법칙을 따르는 기체를 이상기체라고 했었고, 실제 기체들은 대부분 이상기체의 거동을 보이지 않는데 그러한 이상기체 법칙을 따르지 않는 기체를 우리는 실제 기체, 리얼 가스라고 했었죠. 자, 이 내용이 기억이 안 난다면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5장의 3번 영상입니다. 5장의 3번 영상을 가시면 이상기체 법칙이 있었습니다. 자, 이 개념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수업으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첫 번째 주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용액의 증기압인데, 자, 용액이 무엇인가요? 용매와 용질이 균일하게 섞여서 혼합된 혼합물입니다. 용매와 용질이 녹아서 용액을 만들 때,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상황을 만들어 드리면, 만약에 용질이 비휘발성 용질이에요. 비휘발성, 즉 증발이 잘 되지 않는 물질이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비휘발성 용질이 용매에 첨가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은요, 순수한 용매 자체는 순수한 증기압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고유의 증기압이 있을 겁니다. 어떠한 특정 온도에서 증발하려는 정도를 이제 수치화해서 표현한 그 개념이 바로 고유의 이제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용매 표면에서 용매 분자들이 스스로 증발해서, 즉 기화돼서 만들어진 기체가 만들어낸 압력이죠.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여기 이제 용매가 있습니다. 밑에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파란색으로 제 용매를 표시했는데 용매 분자들은 이 표면에서 자기가 스스로 어떤 온도에서 증발하려는 현상을 보여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이 증발된 이 용매 분자들이 만들어낸 압력이 결국엔 증기압이죠. 기억나시죠? 우리가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12장의 앞쪽 챕터에서 배웠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용매에 비휘발성 용질이 첨가되고 균일하게 섞여서 용액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그렇게 만들어진 혼합물, 즉 용액의 증기압은 어떻게 변할까요? 자, 용질이 여기에 녹아 들어가서요, 용액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용액의 증기압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게 오늘 배워야 될 내용의 첫 번째 중요한 주제입니다. 결국에요, 용매가 증발을 할 텐데 용매의 증발은 용매의 표면에서 일어납니다. 즉, 그 용액의 표면에 노출되어 있는 이 파란색 입자들, 파란색 입자가 결국에는 용매였죠. 용매 입자들이 표면에서 증발이 될 건데, 이 용매가 증발하는 현상을 어떻게 될까요? 용질이 방해할 겁니다. 왜냐면요, 용질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여기 표면에 있습니다. 여기 있는 표면에 있는 이 용질 입자들이 결국에는 다 같이 표면에 공존하는 용매 분자들의 증발을 방해할 거고, 결국 증기압은요, 감소할 겁니다. 뭐에 비해서? 순수한 용매가 가진 증기압에 비해서는 감소하게 될 거예요. 자,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증기압
내림이라고 합니다. 자, 이 증기압 내림은요, 바로 이제 여러분들 이 수업이 끝난 다음에 다음 영상에서 배울 총괄성, 여기 제가 정리를 해놨죠? 키워드로 정리를 해놓은 이 총괄성의 하나의 예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배울 텐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일단은 이러한 용액의 증기압 변화를 설명하는 라울의 법칙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수한 용매에 비휘발성 용질이 섞여서 새로운 용액을 만들 때 용액의 증기압은 순수한 용매가 가진 증기압에 비해서 줄어든다. 자, 이것을 식으로 정리한 것이 바로 라울의 법칙인데요. 간단하게 정리된 걸 읽어보면요. 용액의 증기압이 용매의 몰 분율에 비례하여 감소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법칙이라고 써놨습니다. 자, 만약에요, 여러분들 100% 순수한 용매만 존재한다면, 제가 불필요한 걸 좀 지우고요. 100% 순수한 용매만 존재한다면, 그리고 그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이 P0 솔벤트라고 해봅시다. 근데 만약에 이 용매에 비휘발성 용질이 첨가되면 결국 표면에 노출된 용매의 농도가 줄어들죠. 따라서 용매가 증발하려는 경향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증기압이 당연히 감소합니다. 이 용액 속에 용매가 차지하는 비율을 몰 분율로 표현해서 X 솔벤트, 자, 솔벤트 즉 용매에 해당하는 물질의 그 용액 안에서의 몰 분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용질이 용매 속에 균일하게 혼합이 되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 용액 안에 있는 용매의 몰 분율은요, 결국에는 표면에 노출되어 있는 용매 입자의 몰 분율하고 똑같아요. 균일하게 섞여 있을 테니까요. 자,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결국에는 표면에서 증발하는 파란색 입자들, 그러니까 용매 분자에 증발하는 그 증발로부터 만들어진 증기압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엔요, 용매의 몰 분율에다가 순수한 용매가 가진 증기압. 자, 이때는 원래 증기압이 P0 솔벤트였죠. 여기에 용매의 몰 분율을 곱해서 용액의 증기압이 만들어질 겁니다. 간단하게 이 식이 여러분들 연상이 될 거예요. 좀 더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 용매의 몰 분율이 0.5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즉 용액 속에 용매 입자의 양이 50%라는 거예요. 50%란 말은, 자, 제가 여기 지금 가져온 그림 자체가 50%처럼 보이진 않죠. 그런데 어쨌든 가정입니다. 이 표면에 노출되어 있는 용매 입자의 몰 분율도 0.5란 소리예요. 따라서 표면에 노출되어 있는 용매가 증발하려는 그 경향도 원래 순수한 용매 혼자 있을 때에 비해서는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죠. 따라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용액의 증기압은 어떻게 될까요? 0.5 곱하기 순수한 용매가 가진 증기압에다가 곱해준 값이 바로 용액의 증기압이 될 겁니다. 제가 간단한 식을요, 굉장히 오래 설명한 것 같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설명을 길게 했는데요. 이 식을 그래프로 그리면요, 바로 오른쪽 위와 같은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자, 여러분들 딱 보시면 y는 mx 플러스 b와 같은 1차 함수식이죠. 자, 그리고 이 식을 통해서 보시면 그게는 변수 y는 p 솔루션, 용액의 증기압이고요. 그다음에 x는 뭘까요? 말 그대로 용매의 몰 분율인 x 솔벤트를 의미합니다. 자, m은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m은 기울기인데, 이 기울기죠, 제가 핑크색 색깔로 선을 그어놓은 이 직선의 기울기 m은 결국엔 솔벤트의 그러니까 순수한 용매 자체의 증기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1차 함수의 식으로 그래프를 그리면 결국에는요, 자, 이 그래프를 한번 해석해 볼게요. 결국에 솔벤트가 순수하게 혼자서 존재하면, 다시 말하면 용매의 몰 분율이 1입니다. 혼자 존재하니까요. 이때 이 용액의 증기압은 그냥 용매 그 자체의 증기압인 거죠. 그렇죠? 근데 용매의 몰 분율이 줄어들었어요. 반토막 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0.5예요. 그러면 용액의 증기압은 어떻게 돼요? 자, 솔벤트가 가진 고유한 증기압의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이죠. 자, 결국에는 용매의 몰 분율이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용액의 증기압도 줄어든다. 자, 이 라울의 법칙을 바로 보여주는 간단한 그래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화면에서 배웠던 거 간단하게 하나만 더 정리하면요. 지금 우리는 비휘발성 용질이 용매에 녹아 들어갔을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용질 자체는 증발을 잘 안 해요. 따라서 용매의 증발을 오히려 표면에서 방해할 뿐이죠. 따라서 순수한 용매가 가진 증기압에 비해서는 용액의 증기압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게 바로 증기압 내림이고요. 총괄성 챕터에서 다시 한번 더 깊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요,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라우레 법칙을 이용해서, 자, 여기 보여져 있는 이 간단한 식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용액 속에서의 증기압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제는요, 여러분들이 직접 혼자 해보시면 되겠고요. 너무나도 쉽게 풀어볼 수 있는 예제이기 때문에 일반학 교재에서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스스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에 비해서 저는 일부러 라우레 법칙을 이용해서 용액 속에 어떤 미지의 화합물이 용질로 녹아 있을 때 이 용질의 몰 질량을 구하는 방법에 대한 예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제가 여기에 타이틀로 어떻게 써놨나요? 용액의 증기압과 라우레 법칙을 이용하면 화합물의 몰 질량을 구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화합물은 뭐 특별히 용질, 그러니까 용액에 녹아 들어간 용질 입자의 몰 질량을 구한다는 거죠. 분자의 몰 질량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건데, 갑자기 라우레 법칙으로부터 몰 질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다소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그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제를 한번 읽어봅시다. 설탕이 있어요. 설탕 158g 있고요. 25도씨에서 641.6g의 물에 녹여서 만든 용액의 증기압이 23.46토르래요. 자, 여기서 온도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숫자가 나오면 항상 예제에 숫자가 나오면 항상 착각을 해가지고 그 숫자를 모두 다 계산에 활용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주어져 있는 온도는요. 이 온도가 주어져 있지 않으면 이 실험값이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온도가 바뀌면 증기압도 바뀝니다. 따라서 어떠한 증기압을 측정했다? 그러면 이 증기압을 측정한 그 과정에서의 그 환경에서의 온도가 주어져야만 문제에 오류가 없기 때문에 온도를 특별히 제시한 것입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면, 자, 이 설탕물이죠. 용액은 설탕물의 이게 이제 용액입니다. 이 용액의 증기압이 23.46토르예요. 그런데 순수한 물의 25도씨에서의 증기압은 23.76이래요. 물 자체의 증기압은 23.76토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은 뭐냐? 설탕의 몰 질량은 얼마가 되겠는가? 라는 겁니다. 간단해요. 결국엔 설탕물 용액의 23.46, 그러니까 증기압이 23.46이 나왔는데, 자, P 솔루션이죠. 용액의 증기압이 어떻게 정의가 되죠? 용매의 죄송합니다. 솔벤트죠. 솔벤트, 용매의 몰 분율에다가 용매가 가진 순수한 용매 상태에서의 증기압 P0 솔벤트를 곱한 것이죠. 계산을 해보면 이 값은 23.46이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용매의 몰 분율은 지금 현재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용매 자체의 순수한 용매, 즉 물의 증기압이 23.76이니까 계산을 해주면 우리가 모르는 값이 용매의 몰 분율인데 X 솔벤트 값이 나옵니다. 계산값만 제가 넣어볼게요. 계산하면 0.9873입니다. 여기서 솔벤트는 물입니다. 물. 됐죠? 자, 그런데 이 X 솔벤트라고 하는 이 몰 분율은 어떻게 계산했나요? 여러분들 몰 분율, 자, 용액의 조성을 이야기할 때 배웠습니다. 몰 분율 계산해보면 굳이 식으로 쓰자면 X 솔벤트는 사실 이렇게 계산한 거죠. 솔벤트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물이라고 할게요. 여기선 솔벤트가 이제 물이니까 XH2O는 결국에 NH2O. 자, 용액 안에 들어있는 물의 몰수를 용액 안에 들어있는 모든 분자들의 몰수의 합으로 나누면 됩니다. 이게 몰 분율의 정의죠. 따라서 H2O 플러스 N 뭐예요? 설탕이 들어가 있죠. 자, 이 값이 바로 0.9873입니다. 자, 그런데 물의 몰수는요,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물이 지금 얼마 들어있어요?
용액을 만들 때 물이 641.6g이 쓰여졌답니다. 따라서 641.6g을 물의 분자량을 제가 이제 사실은 주어 드리는 게 맞는데 여러분들 이 정도는 이제 알고 있죠? 물의 분자량으로 나누면 18.01g/몰이고요. 이 값으로 계산해 보면 35.63몰이 나올 겁니다. 자, 이 값을 여기다 대입하고 여기다 대입해서 풀면 뭐가 나와요? 설탕의 몰수가 나옵니다. 자, 설탕의 몰수가 나오는데 계산해 보면요. 제가 계산한 값에 따르면 0.4616몰입니다. 자, 이제부터 해석이에요. 항상 화학은요, 이런 식으로 수학적으로 풀더라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나오는 수학적 값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항상 이걸 생각하는 게 화학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단순히 수학만 집중하면요, 지루하고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수 있는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풀어내는 값이 과연 화학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계속 연상하면서 푸는 습관을 들이세요. 자, 그러면 화학이 조금 더 재미있어질 수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요, 설탕의 몰수가 0.4616몰이라는 건데, 결국엔 이만큼의 설탕의 몰수는 어디에서 비롯된 겁니까? 바로 설탕 158g을 첨가한 거에서 비롯된 겁니다. 맞죠? 자, 설탕물 용액 안에 158g의 설탕을 넣었는데, 그 설탕이 차지하는 몰수는 0.4616몰이에요. 다시 말하면, 몰 질량은 어떻게 구합니까? 이 0.461몰에 해당하는 설탕이 158.0g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 값을 이 몰수로 나누면 몰 질량이죠. 그렇죠? 몰 질량이 뭐예요? 1몰의 화합물이 갖는 분자량입니다. 자, 그러면 158.0g을 뭐예요? 0.4616몰로 나누면 계산해 보면요. 342.3g/몰 정도가 나옵니다. 자, 이게 뭘까요? 설탕의 몰 질량입니다. 됐죠? 자, 결국엔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라우레 법칙을 이용하면 모르는 미지의 화합물, 그러니까 용질이겠죠. 용질의 몰 질량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응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그 라우레 법칙의 이제 두 번째 상황을 한번 들여다볼 텐데요. 용질이 휘발성 용질일 때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앞서서는 용매 속에 비휘발성 용질이 첨가되어 결국엔 순수한 용매의 증발을 방해하게 되고 용액 속의 증기압이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에 비해서 내려가는 현상을 배워봤죠.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는 용질과 용매 둘 다 휘발성 물질이에요. 그 두 물질이 혼합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요, 용액이 만들어내는 증기압은 용질과 용매가 각각 만들어낸 증기압의 합과 같다고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용질과 용매를 간단하게 제가 A와 B라고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와 B가 각각 만들어내는 압력이 있을 거고 이 두 압력, 그러니까 주 물질의 증기압의 합이 결국에는 전체 증기압의 값과 같을 것이다라고 쓸 수가 있는데 여기서 PA는 결국엔 뭔가요? 앞에서 배웠었던 라우레 법칙을 이용을 해보면요. 용액 속에 들어있는 A의 몰 분율, XA가 되죠. 그리고 A가 혼자 있을 때, 그러니까 순수한 A만 혼자 있을 때의 증기압을 PA0라고 하면 이 두 인자의 곱이 바로 PA가 될 겁니다. 맞죠? 그리고 B는 어떻게 될까요? PB는 역시 B가 차지하는 몰 분율, 용액 안에 존재하는 몰 분율입니다. 그리고 B가 만들어내는 순수한 B가 만들어내는 용매 죄송합니다. 순수한 B의 증기압이 PB0라고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식을 정리할 수가 있죠. 자, 제가 지금은요 A와 B 두 화합물이 섞여 있을 때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용액 안에 휘발성 물질들이 여러 개가 섞여 있어요. A, B, C, D, E가 여러 개가 섞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태에서의 용액의 증기압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수학을 잠깐 활용하면 바로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죠. 시그마를 이용해서 각각의 화합물들의 몰 분율을 구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화합물들이 순수하게 혼자 존재할 때 증기압을 곱해서 다 합하면 결국에는 이 화합물들이 혼합돼서 만들어낸 용액의 전체 증기압이 나올 겁니다. 맞죠? 자, 그런데 이러한 라우레 법칙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이러한 식이 있죠. 이러한 식을 완벽하게 따르는 용액이 바로 이상용액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대부분의 용액들은 이러한 이상적인 거동이 관찰되지 않고요. 실제 거동은 비이상적이라고 해서
비이상 용액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라우레 법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뒤에 가서 바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이걸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 식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오른쪽에 이제 그래프와 같은 형태로 그릴 수가 있는데, 자, 이걸 한번 간단하게 그래프를 이용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만약에요, 용액 안에 순수한 A만 존재하면 어떻게 되나요? 순수한 A만 존재할 때는 XA는 1입니다. 그때 XB는 어떻게 되죠? 0이죠. B가 없어요. 그러면 이때 전체 증기압은 어떻게 될까요? 순수한 A가 기여하는 것밖에 없어요. 순수한 A의 증기압은 PA0죠. 됐죠? 바로 이 지점입니다. 여기 있죠? 제가 노란색으로 점을 찍은 이 지점이 바로 제가 방금 만들어낸 그 조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A의 몰 분율이 1이고요. B의 몰 분율은 0인 상태. 그때 전체 증기압은 순수한 A가 만들어낸 증기압과 같다. 반대로요. B가 순수하게 혼자 존재하고 A는 없어요. 그러면 그때는 XB는 1이지만 XA는 0인 거죠. 그럼 이때 전체 증기압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B가 만들어낸 증기압밖에 없기 때문에 PB0일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여기에요. 됐죠? 그러면요. A와 B가 다양한 몰비로 섞여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전체 증기압이 바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 어떠한 특정 지점을 그래프에서 표시를 해보면 바로 이 지점이라고 해볼까요? 이 지점이라고 했을 때 자, A의 몰 분율에서 비롯되는 A가 기여하는 증기압은 바로 이 지점일 겁니다. 자, 이 지점은 우리가 어떻게 구하나요? 앞에서 배웠었던 라우레 법칙을 통해서 구한 거죠. 그렇죠? 자, 이 지점이 바로 PA인데 얘는 XA 뭐예요? PA 제로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 지점에서 B에 의해서 기여되는 증기압은 어떻게 설명하면 되나요? 위로 올라가 보면 바로 이 파란색 점, 이 지점이죠. 자, 이 점에서의 증기압은 어떻게 돼요? PB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얘는 B의 몰 분율 곱하기 순수한 B가 만들어내는 증기압의 곱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자, 노란색과 하얀색 박스를 보시면 바로 이 지점에서 A와 B가 혼합되어 있을 때 뭐예요? 증기압을 구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전체 증기압 P 토탈은 어떻게 정의하면 돼요? P 토탈은 PA 더하기 PB라고 라우레 법칙에서 설명을 했죠. 그러면 PA는 바로 이 값이고요. PB는 바로 이 값입니다. 맞죠? 그럼 이 두 값을 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지점이 됩니다. 자, 이 지점이 어떻게 돼요? P 토탈이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라우레 법칙을 이용해서 그려진 직선형 함수식. 자, 여기 있는 이 함수식이 있는데 이 그래프를 완벽하게 따르는 용액이 바로 이상 용액이고 대부분의 용액은 사실 이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이상 용액을 배워오고 있는데 이상 용액이 어떤 때에 이런 식으로 되느냐? 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용질과 용매 자체가 성질이 너무 비슷한 것끼리 섞으면 이럴 수 있어요. 용질과 용매, 예를 들어서요, 벤젠과 톨루엔을 한번 연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젠과 톨루엔을 보시면 벤젠 분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기억나시죠? 톨루엔은 벤젠 분자랑 거의 유사한데 여기 끝에 CH3라고 하는 치환체가 붙어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분자의 구조가 너무나도 유사하기 때문에 이 두 물질이 섞일 때는요, 열의 출입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그 용질과 용매가 섞여서 용해되는 과정, 그러니까 용액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의 열의 출입에 대해서 배웠는데 일단은 벤젠 자체도 자기네들끼리 이제 이게 용질이 될 수 있고 용매가 될 수도 있는데 팽창이 돼서 어떻게 돼요? 퍼트려져야 됩니다. 부피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어떤 힘을 극복해야 되나요? 벤젠 스스로 벤젠 분자들끼리 서로 끌어당겨주고 있는 분자 간 힘을 극복해야 되죠. 그때 극복하기 위해서 에너지가 출입이 돼야 되는데 그 에너지를 델타 H1이라고 하겠습니다. 톨렌도 역시 마찬가지로 팽창되어야 돼요. 그때 에너지 출입을 델타 H2라고 할 수 있는데 자, 보세요. 용질과 용매가 있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퍼져나가야 이때는 흡열 과정이죠. 그 흡열되는 에너지 양을 델타 H1 더하기 델타 H2라고 하는데
그리고 나서 얘네들끼리 다시 용질 용매들 사이에 분자간 힘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다시 섞여 들어가야 됩니다. 균일하게 섞여 들어가면서 응축되는 상, 이게 바로 용액인데요. 이때 출입하는 열의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발열이죠. 그렇죠? 분자간 힘을 통해서 서로 이제 인력을 통해서 에너지가 안정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발열 과정인데, 그때 에너지 출입을 델타 H3라고 하면, 만약에 벤젠과 톨루엔 같은 이런 굉장히 유사한 분자들이 서로 섞이면요, 델타 H3가 결국에는 델타 H1, 델타 H2의 합과 같아 버립니다. 크기가 같다는 거예요. 방향만 다르고. 따라서 이때 델타 H 용해는 0이 됩니다. 사실 델타 H 용해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식으로 정리했었죠? 여러분들 앞에 수업 영상 가서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앞쪽 영상이에요. 델타 H 용해는 델타 H1 더하기 델타 H2 플러스 델타 H3인데, 분자가 너무나도 구조가 비슷하고 성질이 비슷해 버리면 얘네들이 에너지를 받아서 팽창되고, 각각 팽창됐다가 얘네들이 다시 섞이는 과정이나, 또는 얘네들이 다시 뒤로 돌아가는 과정이나 에너지의 출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처럼 용질 사이의 상호작용. 자, 정리를 해볼게요. 용질과 용질 사이의 상호작용과 용매와 용매 사이의 상호작용이 용매와 용질 사이의 분자간 힘과, 그러니까 상호작용과 거의 동일하게 되면은 라울의 법칙을 거의 완벽하게 따를 수가 있고, 이러한 직선형, 선형 거동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용액을 이상용액이라고 해요. 자, 이상용액 배웠으니까 우리가 바로 비이상용액을 배워야 되겠죠. 비이상용액을 배우면 여러분들이 이상용액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라울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 걸 비이상 용액이라고 하고, 실제로는요, 우리가 대부분의 용액들이 이러한 비이상 용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그린 그 1차 선형 1차 함수로 그려놓은 라울의 법칙 그래프가 있었죠. 바로 여기 지금 이번에는 점선을 그려서 가지고 왔는데, 이걸 그대로 이 점선 위를 따라가면, 용액의 성질이 이 점선 위를 따라서 거동을 하면 그게 바로 이상용액이에요. 그런데 이 직선으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점선으로 되어 있는 이 용액의 그 증기압을 벗어나면 비이상용액이에요. 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대부분의 용액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에너지 차이로 이제 설명을 해볼 건데, 예를 들어서 용질과 용질 사이의 상호작용, 그 다음에 용매와 용매 사이의 상호작용이 있을 텐데, 이 두 상호작용이 용매와 용질 사이의 분자간 힘보다 작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걸 에너지적으로 들여다보면 바로 이런 상황이죠. 용질과 용매가 있습니다. 자기네들끼리 서로 충분히 분자간 힘으로 끌어당기고 있어요. 근데 얘네들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팽창시키기 위해서 에너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다시 팽창된 상태에서 자기네들끼리 분자간 힘을 통해서, 인력을 통해서 끌어당깁니다. 근데 그 끌어당기는 힘이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네들끼리 용액을 만들면서 에너지가 안정화되는 정도가 훨씬 더 커진 거죠. 다시 말하면 델타 H1 플러스 델타 H2는 0보다 큰데, 이 0보다 큰 값에 비해서 델타 H3가 0보다 작지만 이 크기가 훨씬 더 커요. 따라서 델타 H 용해는 어떻게 돼요? 0보다 작은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말은 곧 무슨 뜻이냐? 용질과 용매가 각각 존재하는 것에 비해서 용액으로 존재하는 상태가 훨씬 더 안정하게 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용질과 용매 사이의 분자간 힘이 훨씬 더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증기압의 변화가. 한번 여러분들 머릿속에 상상해 보세요. 순수한 용질이 증발하려는 현상이 있을 거예요. 그쵸? 순수한 용매도 자기네들끼리 혼자 있을 때 증발하려는 그러한 현상이 있을 거예요. 그때 각각의 증기압이 있을 건데, 이 둘 사이의 인력이 너무 세요. 용액 상태에서. 그러면 얘네들이 증발하려고 할까요? 증발하려는 힘이 약해질 겁니다. 그쵸? 따라서 이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되냐면요, 라울의 법칙에서 음의 벗어남, 그러니까 네가티브하게 이탈합니다. 다시 말하면 결국엔 이 용질과 용매가 섞이면서 만들어낸 용액의 전체 증기압은 이런 상태가 돼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밑으로 그렸습니다. 노란색 선, 제가
삐뚤게 그린 게 아니라 밑으로 그린 거예요. 자, 이 점선보다 밑으로 내려간 상태. 사실은 원래는 이 점선처럼 증기압을 보여줘야 되는데 예상되는 증기압보다 더 어때요? 더 낮게 측정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A 혼자 있을 때와 B 혼자 있을 때는 역시 이 점하고 만납니다. 그런데 두 물질이 섞여 있을 때 A, B가 용질과 용매를 의미하는데요. 그 두 물질이 섞여 있을 때는 예상되는 증기압에 비해서 훨씬 더 밑으로 내려가는 현상을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음의 벗어남이라고 책에는 나올 겁니다. 그쵸? 마찬가지로 A와 B가 각각 만들어내는 증기압도 음의 벗어남을 보여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무슨 뜻이에요? A, B가 같이 혼합되면요. 결국에는 A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순수한 A만 존재할 때 증기압에 비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현상을 보여주는 거죠. B도 역시 밑으로 내려가는 현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 선들이 제가 색깔을 다시 한번 구분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주황색 선이고요. 주황색 선은 A와 B가 각각 두 용액 안에, 그러니까 용액 안에서 섞여 있을 때 A와 B가 각각 기여하는 증기압입니다. 그 증기압이 내려갈 거고요. 라울의 법칙에서 예상되는 증기압보다 내려갈 거고, 이것의 합이 결국엔 노란색인데 노란색도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러한 경우는 어떤 상황이냐면요. 아세톤이나 물과 같은 그러한 물질들이 섞여 있을 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자, 아세톤 분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CH3, CH3예요. 자, 물 분자 여러분들 아시죠? H2O입니다. 자, 그런데 물과 아세톤이 각각 있을 때는 자기네들끼리 또 분자간 힘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분자들이 서로 혼합이 되면 아세톤의 이 옥시전과 물의 수소가 어떻게 돼요? 수소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용질과 둘 중에 하나가 이제 용질이고 하나가 용매가 될 텐데 두 분자의 어떻게 돼요? 결합이, 그러니까 끌어당기는 힘, 인력이, 결합이 아니라 인력이 굉장히 세지고 혼합된 상태에서의 용액의 증기압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서로 잘 끌어당기기 때문에 증발하려는 힘이 줄어들겠죠. 증발하려는 경향이 줄어들 테니까 증기압이 내려가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 상황은 뭘까요? 용질과 용매 사이의 인력이 더 작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바로 이 상황입니다. 자, 주황색으로 그 박스를 그어 놓은 이런 상황. 용매와 용질 사이의 분자간 힘이 작아요. 무슨 뜻일까요? 용질과 용매가 섞일 때 용액을 만들 때 용매와 용질을 만들면서 용매와 용질이 서로 이제 끌어당기면서 그 용액을 만드는 경향이, 그러니까 에너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보면 이때는요. 일단은 용해 엔탈피는 흡열 과정이 돼 버립니다. 그렇겠죠. 용질과 용매가 있는데, 자, 오른쪽 경우인데요. 일단은 얘네들도 에너지를 흡수해서 자기네들의 인력을 극복해서 떨어뜨려 놔야 됩니다. 델타 H1과 델타 H2가 양수죠. 그쵸? 그런데 얘네들이 이제 서로 이 용질과 용매가 서로 끌어당기면서 인력으로 이렇게 용액을 이제 형성을 하게 될 텐데, 이때 에너지는 당연히 에너지가 안정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발열입니다. 0보다 작죠? 근데 델타 H3가 이쪽에 왼쪽에 있는 흡열하는 에너지의 크기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요? 전체적으로 용해 연탈피는 어떻게 되죠? 흡열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용액의 증기압은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증발이 더 잘 되는 거죠. 자기네들끼리만 따로 있을 때보다 오히려 용액을 만드니까 서로 끌어당긴 힘이 약해진 거예요. 따라서 서로 증발해서 만들어내는 증기압이 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라울의 법칙에서 양의 벗어남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상되는 증기압은 여기 지금 점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에 비해서 위로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됐죠? 이렇게 위로 더 증가된, 더 커진 증기압을 나타내는 게 바로 양의 벗어남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 예를 들어서 에탄올과 헥산이 섞이면 그럴 수도 있어요. 에탄올은요. CH3, CH2OH입니다. 자, 간단하게 쓰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고, 헥산은 탄소가 6개짜리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분자인데, 자, 이 분자는 극성이죠. 이 분자는 비극성입니다. 그쵸? 이 분자들은 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극성 분자들이 참여하는 분자 간 힘이 있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비극성 분자들이 끼리 상호작용하는 분자 간 힘이 있을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 분산력 기억나시죠? 힘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분자와 이 분자를 이제 혼합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극성 분자들끼리의 힘이 굉장히 센 편이고요. 비극성 분자들끼리의 힘도 뭐 엄청나게 세진 않지만 그래도 서로 잘 끌어당기고 있을 텐데 이 두 분자가 섞여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각각이 홀로 존재하면서 끌어당긴 힘을 더 손해보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히려 증발이 더 잘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라울의 법칙이 이렇게 양의 벗어남이 나타나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자, 결국에 정리를 하면요. 이 두 경우는 모두 비이상 용액의 예입니다. 결국에 여기 점선으로 보이는 것이 바로 라울의 법칙에서 얻어진 1차 함수식인데요. 이 식을 통해서 우리는 예상되는 증기압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상되는 증기압보다 양의 벗어남이 일어나거나 음의 벗어남이 일어나는 그러한 용액을 우리는 비이상 용액이라고 한다는 거, 여러분들 앞에서 배웠었던 이상 용액과 구분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예제를 하나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는요, 두 종류의 액체가 이제 혼합되어 있는 용액의 증기압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자, 5.81g의 아세톤이 있고요. 이 아세톤의 분자량과 아세톤 순수한 아세톤의 35도씨에서 증기압이 있네요. 그리고 11.9g의 클로로폼이 있는데 이 두 물질을 섞었어요. 섞어서 만든 전체 증기압이 260토르라고 합니다. 자, 이 용액은 이상용액인가? 라는 게 질문입니다. 자, 이상용액이라면 우리가 한번 이상용액이라면 이 용액의 증기압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용액의 증기압은 자, 어떻게 보면 되죠? 아세톤의 증기압에서 클로로폼의 증기압을 서로 더해주면 됩니다. 맞죠? 그럼 구해보시죠. 자, 아세톤의 증기압 어떻게 구하면 돼요? 아세톤의 몰 분율을 가지고 오고요. 아세톤의 순수한 증기압이 있을 겁니다. 아세톤입니다. 그리고 클로로폼의 몰 분율을 가지고 오고요. 클로로폼의 순수한 그 클로로폼의 증기압이 있을 겁니다. 됐죠? 계산해 봅시다. 아세톤의 몰 분율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나요? 자, 아세톤의 지금 질량이 5.81g이니까 5.81g을 58.1g/몰로 나누면 0.1몰이죠. 요 숫자까지 판단하면 0.100몰이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클로로폼도 11.9g인데 119.4g/몰로 나누면 몰수가 나옵니다. 이것도 0.100몰이네요. 됐죠? 전체 몰수는 0.200몰이기 때문에 결국엔 아세톤이나 클로로폼이나 몰 분율은 0.5씩이네요. 그러면 0.5 몰 분율 곱하기 아세톤의 35도씨에서의 순수한 아세톤의 증기압 345토르죠. 그리고 클로로폼도 몰 분율이 0.5입니다. 그리고 293토르를 곱해주면 계산해보면요 319토르가 나와요. 자, 용액의 증기압은 319토르로 예상된다는 소리입니다. 예상됨. 그쵸? 뭐에 의해서? 라울의 법칙에 따르면 용액의 증기압은 319토르로 예상된다라는 건데 문제는 실제 실험에서 측정한 값이 얼마예요? 260토르요. 260토르면 실제는 어떻게 돼요? 증기압이 더 내려갔죠. 바로 아까 앞에서 배웠던 슬라이드를 다시 보면 이 경우네요. 증기압이 원래 라울의 법칙대로라면 증기압이 이러한 점선, 초록색 점선으로 나올 텐데 어떤 특정 비율 0.5 대 0.5니까 한 2점에서의 증기압이겠죠. 자, 몰 분율이 0.5 대 0.5였습니다. 이때 증기압이 이만큼 나왔어야 됐는데 실제로는 이것보다 밑에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음의 벗어남인 상태죠. 이러면 용액이 이상인가요? 비이상 용액인가요? 비이상 용액이죠.
간단하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라우레 법칙을 이용해서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추가적으로 응용을 한다면 이런 거예요. 자, 이 용액의 원래 예상되는 압력, 그 증기압은 얼마인가? 그럼 이 260토르가 아니라 319토르가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을 통해서 얻어내야 될 거고, 실제 증기압과 비교해서 이 용액이 이상 용액인지 비이상 용액인지 설명하시오. 자, 비이상 용액임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됐죠?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수업을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은 라우레 법칙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바로 이겁니다. P 뭐예요? 솔루션은 어떻게 되죠? X 솔벤트의 몰 분율, 그 다음에 순수한 솔벤트의 증기압이었죠. 자, 이거를 우리가 이용해서 P 토탈은 이제 휘발성 용질과 휘발성 용매가 같이 섞였을 때는 용질 용매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때 용질과 용매 자체의 각각의 이제 증기압은 우리가 라우레 법칙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식을 그대로 따르면 우리는 이상용액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식에서 직선형 그래프 앞에서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따르지 않는다, 직선에서 벗어난다, 그러면 비이상 용액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용액은 비이상 용액의 거동을 보여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상 용액을 거동을 보여주는 예 하나 봤죠? 어떤 상황이에요? 뭐 벤젠이나 톨루엔과 같은 굉장히 구조적으로 비슷하고 성질적으로도 비슷한 그 물질들이 섞일 때 꽤 이상용액의 거동을 보여준다. 100% 이상용액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상당히 그 라우레 법칙의 그 직선 함수에 일치되는 값을 보여준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이상용액을 우리가 정의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이번 챕터의 마지막 주제인 총괄성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총괄성의 예가 사례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배운 비휘발성 용질이 용매에 녹으면 용액의 증기압이 내려가는 현상, 바로 증기압 내림 현상인데요. 이 증기압 내림 현상이 총괄성의 하나의 예입니다. 따라서 오늘 그 용액의 증기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꼭 하시고, 이 현상을 포함해서 다음 시간에는 총괄성의 개념과 종류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도 복습 잘 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